알로하 클래스의 알로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액트의 기본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만으로 리액트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수는 없지만 리액트 학습에 앞서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고 리액트가 무엇인지 알아보며 간단한 할링 목록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실습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리액트의 기본, 리액트와 데이터라고 하는 두 가지 파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액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기본 속성과 메소드를 알아보며 이 컴포넌트가 어떤 주기에 따라서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연결하기, 스타일 지정하기, 여러 컴포넌트를 배열을 사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액트에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컴포넌트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할일 목록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액트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과 돔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학습을 마치고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를 더 공부한다면 리액트, 뷰, 앵귤러 등의 라이브러리를 학습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리액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코드 조각을 이용하여 복잡한 UI 구성을 만들어 나갑니다. 공식 사이트는 아래와 같고요. 바로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TML에 CDN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Node.js라고 하는 백엔드 플랫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간단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CDN 방식을 사용합니다. Node.js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동작하게 해주는 환경이고요. Node.js로 만들어진 모듈을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이라고 부릅니다. Node.js로 리액트 사용을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히 소개만 하도록 하고 실습 코드에서는 CDN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DN으로 우리가 바로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리액트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포함시켜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리액트 디벨롭먼트 JS와 리액트 돔 디벨롭먼트 JS는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이고요. 가장 세 번째, 맨 밑에 보이는 babel-min.js라고 되어 있는 babel.js는 리액트에서 JSX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확장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스크립트 태그의 타입 속성에 우리가 텍스트 바벨이라고 이 바벨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링크로 이동을 해보시면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한 샘플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React Direct in HTML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복사하셔서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리액트를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이 사이트 W3 Schools 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실습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다시 뒤에서 배우겠지만 리액트 돔 렌더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안에 우리가 클래스 컴포넌트를 정의해서 렌더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우리가 컴포넌트로 사용해줄 HTML 코드를 반환을 해주면 이 형태로 헬로우라고 하는 이름의 형태로 컴포넌트라고 하는 코드 조각을 만들어서 여기 바디 태그 안에 있는 id가 myDiv라고 하는 이 div 태그 안에 우리가 이 컴포넌트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리액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 돌아오면
Node.js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스타트 버튼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를 이동하시게 되면 네, Node.js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최신 버전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Node.js를 설치한 이후에 우리가 VS 코드 툴을 기준으로 해서는 먼저 새 터미널을 열어서 이 터미널 안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터미널 명령을 입력해주면 우리가 하나의 노드의 모듈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이 npm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우리가 리액트 모듈, create react app이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해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 npx create react app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설치한 모듈을 통해서 리액트 앱 프로젝트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my react app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의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my react app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구조에 우리가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로 디렉토리를 이동을 해서 cd my react app이라고 입력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npm start라고 하는 명령을 터미널에 입력해 주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리액트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돼서 서버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물결 단축키를 이용해서 새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보이는 터미널 메뉴에서 새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터미널로 우리가 이동을 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명령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돌아와서 npm install create react app이라고 명령을 입력해 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관련된 모듈을 다운로드 받거나 확인하고 있는 코드가 돌아가고 있고요. 저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px create react app이라고 입력을 하고 my react app이라고 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시간은 조금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가 다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my react app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서 여기다가 디렉토리를 이동을 해서 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명령창에 자, cd my react 앱으로 이동한 다음에 npm start라고 명령을 입력하면 우리가 서버를 띄울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서버가 실행이 되면 compiled successfully라고 해서 로그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리액트가 실행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드를 설치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우리가 실제로 서버를 띄워서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CDN 방식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ode.js를 설치해서 서버를 띄웠을 때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UI를 구성하기 위한 재사용 가능한 코드 조각을 말하고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이 화면에 출력되는 요소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건 컴포넌트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배치되는 컴포넌트를 말하고요. 이 루트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밑에 또 여러 개의 또 자식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UI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배치가 되려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컴포넌트를 출력할 문서객체 모델을 우리는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일종의 컴포넌트를 담는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ML에서 구성한 어떤 div 태그나 특정 문서객체 모델을 하나 준비하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정의한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면서 UI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HTML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법으로 동일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HTML 코드처럼 여는 태그, 닫는 태그로 해서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출력할 때는 React DOM Rend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에는 컴포넌트를 작성해주고 두 번째 인자에는 그 컴포넌트가 출력될 컨테이너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JS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SX는 자바스크립트 XML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확장 문법을 말하고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HTML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UI 요소를 HTML 코드처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돔을 생성하고 배치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reate element, append child 등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엘리먼트를 생성하고 그걸 배치하는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JSX로 돔을 생성하고 배치하게 되면 XML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벨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HTML 코드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그것을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JSX 문법 안에서 HTML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JSX 문법을 사용했을 때는 H1이라고 하는 이 HTML 코드를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컴포넌트는 H1이라고 하는 헤더 태그로 구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create elemen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안에 H1 태그를 생성하고 그 안에 데이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걸 따로 조금 더 파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JSX 문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했을 때 방법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컴포넌트라는 상수로 H1 태그를 할당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HTML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지만 여기서 바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JSX 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예제 코드와 같이 H1이라는 HTML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JSX를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HTML 태그를 컴포넌트로 생성하고 바디 태그의 id가 루트인 div 태그를 가져와서 컨테이너로 지정한 다음에 React DOM Rend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해당 컴포넌트를 컨테이너에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VS 코드에서 라이브 서버로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리액트 기본이라고 하는 제목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다음 예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서도 JSX를 사용하는 간단한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X를 이용하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HTML 코드를 그대로 사용한 것 외에도 표현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기호는 브라켓 기호를 사용해서 상수명이나 변수명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컴포넌트 안에서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 예시 코드에서는 name이라고 하는 상수의 구름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상수의 이미지 경로가 h1 태그와 이미지 태그의 src 속성에 name과 이미지 URL이 출력이 됩니다. 실제로 실행해보면
제목과 이미지가 출력이 될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name이라고 하는 이 상수의 구름이라고 하는 값이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우리가 상수 안에 들어있는 표현식에서 name이라고 하는 표현식에 출력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상수에 들어있는 이미지 경로의 값이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이 표현식 안에서 출력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서 제목과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S 코드로 이동해서 실제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화면을 보면 구름이라고 하는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 예시에서 본 것처럼 HTML 코드로도 만들 수 있고 또 함수를 이용해서도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사용성을 위해서는 클래스로 컴포넌트를 정의한 것이 좋습니다. 클래스 컴포넌트는 리액트 컴포넌트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로 만든 컴포넌트를 말하는데요.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필수로 이 렌더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해야 합니다. 렌더 메소드는 컴포넌트의 출력 형태를 반환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제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코드와 같이 클래스 컴포넌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 클래스 키워드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때 앱이라는 이름으로 태그 형태를 작성해서 react dom render라는 메소드로 해당 컴포넌트가 컨테이너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react 기본이라는 제목 태그가 컨테이너에 이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이름을 그대로 HTML 형태로 작성해서 컨테이너에 출력을 하고 있고요. 자, 예시는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컴포넌트의 기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의 기본 속성에는 props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props는 리액트 컴포넌트로 전달되는 인자를 말합니다. 이때 전달되는 데이터는 컴포넌트를 선언할 때 HTML 속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오른쪽의 코드 예시를 보면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name이라는 속성의 값이 리액트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렌더링이 되는 컴포넌트 안에 props가 보이는데요. 이 props의 name이라는 속성에 react라고 하는 값이 전달되게 됩니다. 네, react라고 하는 값이 이제 props의 name이라는 속성으로 전달되게 되고요. 실제로 이 props는 다른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고 아래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컴포넌트의 속성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props의 속성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예시를 보면 앱 컴포넌트의 name 속성, 이미지 URL 속성에 해당 컴포넌트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렌더 메소드 안에 작성된 표현식에 props의 name과 이미지 URL의 속성으로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네, 앞에서 봤던 동일한 예시라서 저희가 이 예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의 구름, 그리고 이미지 URL의 이미지 경로를 이제 props의 name, props의 이미지 URL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tate입니다. state는 특정 컴포넌트에 한정되는 속성을 저장하는 객체입니다. state를 선언할 때는 속성과 값의 형태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언한 state를 변경할 때는 setState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변경을 하고요. 오른쪽의 예시 코드처럼 state의 속성을 선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state는 constructor라고 하는 생성자 메소드 내에서 선언합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constructor라는 생성자 메소드 안에서 thisState라고 스테이트 속성을 선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time이라고 하는 속성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데이트 객체를 생성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렌더 메소드에서 이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속성 time을 가져와서 toLocalTime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반환한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시간이 제목 태그로 출력되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뒷부분의 코드에서 보면 컴포넌트 didMount라고 하는 메소드가 보이는데요. 이 메소드는 컴포넌트가 화면에 출력되었을 때 실행되는 컴포넌트 실행 주기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컴포넌트가 출력되었을 때 여기서는 타이머 함수를 세팅해서 1초마다 setState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테이트의 타임 속성을 새로운 데이트 객체로 변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초마다 setState 메소드를 통해서 타임이 변경되고 렌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새로운 시간이 다시 화면에 출력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will unmount라고 하는 메소드는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제거될 때 실행되는 생명주기 메소드인데요. 여기서는 타이머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포넌트의 생명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의 생명주기라고 하는 것은 리액트 컴포넌트를 모니터링하고 조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단계를 말하는데요. 마운팅, 업데이팅, 언마운팅 이라는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마운팅이라고 하는 마운팅은 컴포넌트의 인스턴스가 돔에 삽입되는 단계이고, 업데이팅은 컴포넌트가 변경되는 단계, 언마운팅은 컴포넌트가 돔에서 제거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리액트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라이프 사이클 구조도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컴포넌트가 생성이 돼서 출력이 될 때에는 마운팅 주기가 실행이 돼서 가장 먼저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메소드가 더 실행이 되고 렌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화면에 컴포넌트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컴포넌트가 마운팅 되고 나면 컴포넌트 didMount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실행해줄 작업을 이 메소드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기본 속성인 props와 state가 변경되거나 force upd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이 업데이팅 주기가 실행되어 변경된 사항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 렌더 메소드가 다시 호출됩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컴포넌트 변경 시에 렌더 메소드 이전에 몇 가지 메소드가 더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변경이 되었을 때 컴포넌트 did upd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변경 시에 진행할 작업을 이 메소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마치고 마지막으로 언마운팅 주기에서는 컴포넌트가 돔에서 제거될 때 컴포넌트 will unmount라는 메소드가 실행되어 앞에서 본 것처럼 타이머를 해제하는 작업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제 컴포넌트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에서 마운팅 주기에서는 가장 먼저 이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요. 컨스트럭터 메소드는 리액트 컴포넌트가 실행될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메소드이고요. 이벤트 처리 메소드를 바인딩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트 속성을 초기화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첫 문장에 반드시 슈퍼 메소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이제 슈퍼 메소드는 이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이 클래스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상속이 되는, 우리가 상속한 그 클래스, 리액트에 있는 그 클래스에 props라고 하는 속성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슈퍼 메소드를 호출해야 하고요. props를 매개 변수로 사용해서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컨스트럭터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이벤트 처리해야 될 메소드를 우리가 바인딩 해주고
어,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을 때 사용되어질 이 컴포넌트에서 사용되어질 스테이트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운팅 주기인데요. 마운팅 주기에서 get derive state from props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렌더 메소드 직전에 호출되는 메소드이고요. 이제 props의 변경에 따른 스테이트를 재설정하고, 사실 이 메소드는 드물게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렌더 메소드인데요. 자, 마운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메소드가 되고요. 다른 메소드들은 항상 꼭 정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렌더 메소드는 반드시 필수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렌더 메소드는 HTML을 돔에 출력하는 메소드의 기능을 하고요. 리턴 키워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리액트 엘리먼트나 배열 등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작성을 해서 화면에 출력될 형식을 우리가 반환을 해줄 수가 있는 메소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되는 형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컴포넌트 did mount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돔의 컴포넌트를 이제 미리 배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소드이고요. 이 메소드 안에서는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 실행해줄 작업을 작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업데이팅 주기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마운팅 주기에서 본 것처럼 마운팅 주기에서도 get derive state from props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업데이팅 주기에서도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컴포넌트가 변경됐을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메소드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rops의 변경에 따른 스테이트를 재설정하는 그런 코드들을 작성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next props 그리고 next state라는 매개 변수를 인자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컴포넌트가 변경되었을 때 렌더링 여부를 결정하는 메소드이고요. 일방적으로 렌더링이 되지 않도록 렌더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이제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서 주로 코드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메소드를 정의하지 않아도 기본값으로 true를 리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렌더링이 되도록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this의 props하고 next props 그리고 this state, next state를 비교해서 변경된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false를 반환하게 되면 변경된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렌더를 하는 작업을 건너뛰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should component update에서는 갱신 작업을 건너뛰게 할 수 있는 그런 로직들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정말 렌더를 건너뛰겠다라고 하면 이제 false를 반환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업데이팅 주기에서도 렌더 메소드가 호출되는데요. 렌더 메소드는 필수 메소드이고요. 리턴으로 해서 우리가 출력되는 형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 snapshot before update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메소드는 렌더링된 결과가 돔에 반영되었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이고요. 변경 이전의 props와 state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 반드시 component did update라는 메소드도 함께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이 메소드는 preProps라고 하는 매개 변수하고 preState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전달받아서 이전의 속성, 이전의 props, 이전의 state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리턴을 해줄 때 이 getSnapshot before update라는 메소드로 리턴되는 값은 component did update라고 하는 메소드의 세 번째 인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ponent did update에서 저 세 번째 인자로 스냅샷의 결과를 전달받아 와서 추가적으로 로직을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et snapshot before the update에서 이렇게 이전 속성과 이전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어떤 연산을 진행한 뒤에
리턴을 해주면 그 값을 우리가 컴포넌트 did update의 세 번째 인자 스냅샷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did update 메소드는 컴포넌트가 변경된 후에 호출되는 메소드이고요. 컴포넌트가 변경되었을 때 돔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preprops 하고 thisprops의 밸류를 비교해서 이제 변경된 작업이 있으면 변경되었을 때 진행할 작업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까지 해서 업데이팅 주기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unmounting이라고 하는 주기인데요. unmounting 주기에서는 컴포넌트 will unmount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이 메소드는 컴포넌트가 제거되기 직전에 호출되는 메소드이고, 여기서는 주로 앞에서 보셨던 예시와 같이 타이머를 제거하거나 네트워크 요청을 취소하거나 구독 해제를 하는 작업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마운트가 해제가 되면 다시 마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컴포넌트의 기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의 기본 메소드에는 setSt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컴포넌트의 기본 속성을 알아볼 때 state라고 하는 속성을 알아봤는데, 그때 그 state 속성을 변경하기 위한 메소드인데요. 이때 바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state 속성을 변경을 요청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state의 변경 사항을 대기열에 추가하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갱신을 하거나 갱신이 안 돼서 지연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주기에서 여러 번 호출이 되면 결국은 최종적인 값이 업데이팅이 되는 건데, 그때는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setState 메소드에는 두 가지 인자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업데이터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콜백 함수라고 하는 인자를 쓸 수 있고요. 실제 이제 코드 예시를 보면 첫 번째 코드 예시처럼 setState에서 속성과 값을 넣어줘서 변경하고자 하는 state의 속성을 특정 값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코드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함수 형태로 화살표 함수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 state하고 props를 전달받아 와서 뭔가 연산을 통해서 리턴하는 값으로 리턴되는 객체로 setState의 인자로 전달해주면,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state 속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orce update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되도록 요청하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사용하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리액트에서 state나 props가 변경이 되면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되도록 렌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해당 컴포넌트가 state나 props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른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다시 렌더링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랬을 때 이 다른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경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force update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우리가 화면에 다시 렌더링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force update의 콜백 함수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벤트 연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 컴포넌트의 생명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예시 코드들이 적어서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지루할 수 있었지만, 이제 사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리액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리액트가 돌아가는지 원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벤트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메소드를 선언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메소드에 this를 바인드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 속성에 메소드를 입력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에 디스를 바인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컨스트럭터 메소드에서 메소드 이름에 바인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저렇게 인자로 디스를 넣어주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벤트 속성의 메소드를 입력해준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메소드 이름으로 정의된 이 메소드를 우리가 렌더 메소드 안에서 저렇게 이벤트 속성 이름에 디스 메소드 이름 이렇게 해서 이벤트 속성의 메소드를 입력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앞으로 이런 형태로 이벤트를 연결하는 걸 예시 코드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예시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 카운트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이 컨스트럭터 메소드 안에서 디스를 바인드 하고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카운트업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 카운트업이라는 메소드가 이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의 카운트의 값을 1 증가시키고 setState 메소드로 갱신하고 있는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this의 setState의 카운트가 플러스 1 돼서 다시 setState 메소드로 카운트라고 하는 속성을 이제 갱신해주게 되겠고요. 그때 이 카운트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위에 렌더 메소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튼에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여기서 this의 카운트업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this의 카운트업이라고 하는 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카운트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이 되면 이때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이 setState 메소드를 통해서 카운트라고 하는 스테이트 속성이 정상적으로 갱신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렌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화면에 변경된 값이 이제 다시 한번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this의 state count라고 하는 게 h1 태그 있죠? h1 태그의 데이터가 표현식으로 출력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count가 1 증가된 값이 계속해서 갱신해서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코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코드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라이브 서버로 실행을 해봤을 때 내용을 보면 클릭한 횟수 버튼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카운트업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그것이 다시 스테이트 데이터를 갱신하고 그걸 화면에 다시 렌더링을 해서 h1 태그에 증가된 값이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가 처음에 0으로 선언되어 있는데 0으로 선언된 것을 우리가 setState 메소드에서 다시 한번 1씩 증가시켜서 갱신하게 되겠고, 이때 정상적으로 갱신이 되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렌더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this를 바인드 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his를 앞에서도 이제 바인드를 해봤었는데요. 그렇죠? 이벤트 연결할 때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메소드에 this를 바인드를 했었는데, 이렇게도 우리가 this를 바인드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벤트 속성 이름에다가 화살표 함수를 직접적으로 작성해서 this를 바인드를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 속성 이름에 그냥 this 하고 메소드 이름 이렇게 작성해서 this가 그 이벤트에 바인딩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이 될 실행이 될 메소드들을 저렇게 이벤트 속성 안에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실제 예시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나왔던 예시인데 여기서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 안에 이제 우리가 이벤트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사용하는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thisCountUp이라고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또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지금 그냥 thisCountUp 이렇게 해서 this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벤트에 바인드를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 결과는 똑같아서 저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예시로 넘어오면
여기서는 핸들 체인지라고 하는 메소드에 이제 디스를 바인드를 하고 있고요. 핸들 체인지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 정의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벤트 타겟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벤트 타겟의 밸류를 setState 메소드를 호출해서 state의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이벤트의 타겟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위에 렌더 메소드에 보이는 것처럼 인풋 태그 있죠? 인풋 태그가 이 이벤트의 타겟이 되겠고, 이 인풋 태그에 있는 밸류 속성에 있는 this state의 텍스트에 들어있는 값이 현재 이 이벤트 타겟의 밸류 속성 값이 되겠는데요. 실제 이 컴포넌트의 this state에 가보면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 현재는 아무런 값도 들어있지 않는데 이제 실제로 이 값을 가지고 그쵸? input 태그에서 입력된 값이 변경되었을 때, 즉 unchang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this의 handle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handle change 메소드 안에서는 이 input 태그에 있는 value를 가져와서 그걸 state의 텍스트 속성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tState를 호출해서 텍스트를 갱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state의 텍스트에 있는 값이 변경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서는 처음에는 그쵸? 텍스트에 아무런 값도 안 넣고 있지만 이제 이 갱신이 된 값이 다시 한번 렌더 메소드를 호출이 되면서 렌더의 이 변경된 값 this state의 텍스트가 여기서는 지금 h1 태그 안에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다시 렌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그게 h1 태그의 제목 태그로 다시 변경된 값이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태그의 어떤 입력값을 입력해서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거 바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태그에 저희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면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했을 때 h1 태그에 바로 그 변경된 값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setState를 통해서 변경한 거 봤고요. 다음은 스타일 지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액트에서는 이 스타일 속성에 객체를 지정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단위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코드에 보이는 것처럼 이 스타일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스타일 속성을 작성을 해주고, 이 작성된 스타일 속성을 우리가 렌더 메소드 안에서 출력되는 형태의 스타일 속성에다가 이 스타일 객체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출력 요소에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겠고요. 바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는 핸들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this를 바인드하고 있고, 실제로 핸들 클릭을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핸들 클릭 메소드 안에서 이벤트 타겟의 체크라고 하는 값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때 이 핸들 클릭이 연결되어 있는 요소는 위에 렌더 메소드 안에 있는 인풋 태그, 그렇죠? 인풋 태그의 타입이 체크박스인 요소이네요. 그러면 이 체크박스가 갖고 있는 체크드라고 하는 속성은 true나 false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onClick 메소드가 발생했을 때 이 핸들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고, 그럼 그랬을 때 이 이벤트의 타겟이 되는 건 위에서 클릭된 저 input 태그를 말하고, 그때 checked라고 하는 이 속성의 값은 true나 false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rue, false의 값을 가지고 와서 이 컴포넌트의 state의 checked라고 하는 속성을 true 또는 false로 다시 한번 갱신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checked라고 하는 true 또는 false의 값을 state의 checked라고 하는 속성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 다시 렌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this의 checked라고 하는 메소드가 true면 이제 blue라고 하는 값을 컬러에 지정하고, false면 red라고 하는 값을 컬러에 지정해서 우리가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객체의 스타일 속성을 만들어서 그 스타일 속성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밑에 이제 렌더 메소드의 리턴 키워드 옆에 있는
H1의 스타일로, 그죠?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지정해서 우리가 글자를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스타일 객체를 여기 표현식의 스타일 속성에 저 객체를 지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실행을 해보면 이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는 true가 체크가 돼서 blue, false가 체크됐을 때는 red가 빨간색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 예시를 보게 되면 체크박스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체크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파란색, 그리고 체크가 풀렸을 때에는 다시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컴포넌트를 요소로 갖는 배열을 이제 랜덤 메소드에 리턴하게 되면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랜덤 메소드에서 리턴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리액트 엘리먼트, 배열, 플래그먼트, 포탈, 뭐 문자열과 숫자, 불린과 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걸 지금 노란색 박스에서 보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리턴할 수가 있는데 배열이라고 하는 걸 컴포넌트 배열로 만들어서 우리가 랜덤 메소드에서 리턴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요소를 배열로서 한 번에 출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면 const에서 list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는 li 태그로 사과, 바나나, 배, 귤을 여러 개의 요소, 총 4개의 요소로 배열을 만들고 있고, 그쵸? 이렇게 리스트 태그들을 작성해 놓고,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컴포넌트 배열을 만들어서 그걸 리턴에 UL 태그 안에다가 저 리스트 배열을 출력해 주게 되면 UL 태그 안에 li 태그 4개가 있는 요소가 컴포넌트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제 글머리 기호를 포함해서 이 li 태그가 출력되는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코드로 와서 실행을 해보면 네, 사과, 바나나, 배, 귤 이렇게 해서 리스트 태그가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맵이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예시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배열의 모든 요소를 인자로 해서 이 콜백 함수가 리턴하는 결과들을 모아서 다시 새로운 배열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말하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결과를 먼저 보면 예시를 보게 되면 array라고 하는 배열을 먼저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값을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요소를 넣고 있고요. 여기 보면 네, array, 그쵸? array 1이 아니라 array가 되겠고요. array의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x로 가져오는데 그 x의 값을 곱하기 2로 해서 다시 반환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배열 요소 안에 있는 값을 2씩 곱해서 나온 결과를 map이라고 하는 새로운 배열로 다시 선언을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로그로 출력을 해보면 실제 1, 2, 3, 4가 곱해진 2씩 곱해진 2468이 2468이라는 데이터가 담겨있는 배열을 우리가 로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시도 또 보게 되면 value라고 하는 배열이 있죠. 똑같이 1, 2, 3, 4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할당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배열 요소를 item이라고 하는 인자로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여기서 다시 리턴해 주게 될 값, 아이템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처음 가져와서 옆에 문자열 리스트 태그로 감싸주게 되고 그 요소를 한번 다시 리턴해 주게 되면 그 리턴된 요소들을 다 모아서 다시 반환해 주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네, 실행 결과에서 이렇게 li 태그로 감싸져 있는 배열을 다시
리턴해주고 있는 걸 반환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로 출력된 결과를 보면 맵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고요. 실제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this state에 fruit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고 있죠. 사과, 바나나, 배, 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배열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렌더 메소드 안에서 출력을 해줄 때 여기에 지금 맵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고 있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요소를 아이템이라고 하는 인자로 이제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 fruits 안에 사과, 그렇죠? 바나나, 배, 귤이라고 하는 값을 각각 아이템으로 가져와서 리스트 태그로 감싼 형태로 해서 이 fruits 배열을 맵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그쵸?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와서 리스트로 감싸서 다시 응답을 해주면 그 요소 리스트로 감싸져 있는 형태로 다시 새로운 배열을 리스트로 선언한 다음에 그걸 리턴의 UL 태그 안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요소를 다시 한번 출력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UL 태그 안에 리스트라고 한 형태에는 리스트가 배열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컴포넌트가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한번 저 코드를 실행해 보면 앞에서 본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똑같은 결과가 우리가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예시도 보면 여기서도 this state 속성의 fruits라고 하는 배열을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fruits라고 하는 배열을 map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렇죠? return에다가 우리가 리스트 태그로 감싼 형태로 응답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배열의 값을 어떤 상수로 선언한 게 아니라 UL 태그 안에서 바로 출력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 있고요. 앞에서는 그쵸? list라는 이름으로 상수를 선언한 다음에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그걸 표현식으로 표현해서 출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이 map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배열 요소를 그대로 이제 UL 태그 안에서 출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결과처럼 나오게 되겠고요.